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네. 자, 지난 8월 말에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안에 사인을 했고 그 주된 것이 바로 법인세율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부로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말았는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학자금 융자 탕감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정책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팬데믹 이유를 역사적으로 좀 조명을 해본다면은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왜서 연방정부로부터 이머전시가 발표가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모이지 말자 뭐 식당을 안 가고 그다음에 각종 경기 그다음에 콘서트 이거 다 막아져 버린 상태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하는 상태에서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금융통화정책은 주로 페드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이런 사태에서 이걸 해결하지만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2.5%였는데 갑자기 막 0.5, 0.25 막 내려가지고 한 1년 사이에 거의 0% 수준으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렸죠. 그러니까 뭐 CD를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의 이자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됐었는데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돈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억 불씩 시중에 나가 있는 연방 채권을 정부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유동성이 은행에다가 무지하게 공급이 됐었죠. 그게 작년 말까지 현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요? 뜨거운 물을 엄청나게 찬 경제에다가 부다 보니까 이게 오버히링이 돼버린 거예요. 오버히링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장에 9%의 인플레이션이 9%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 인트레스트에다가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이 상승을 하죠. 최저임금이 16.04센트예요. 뭐 22%, 22불까지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건 이제 미래의 이야기고 그렇게 오르죠. 갑자기 7불까지 가스비가 오르죠.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 속에서 연방정부의 또 그 파월 의장은 거꾸로 이제는 인트레스트를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뭐 자이언트 스텝, 슈퍼 스텝 뭐 해가지고 지금 벌써 2.5% 다음 달에 0.75를 올린다고 한다면 3%를 능가해버리는 현상이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어떤 것을 하냐면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권을 팔고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반대적인 현상을 또 6개월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지난 8월 달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에서 세율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다시 융자금 탕자금 카드를 바이든 정부가 들고 나왔었죠. 근데 그러면은 양쪽에 한쪽에서는 줄인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융자금을 상감해준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간에 굉장히 충돌이 많았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얘기였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행동도 하는 것 아니냐. 11월 달에 가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하원을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요 4,500만 명이 그 에듀케이션 론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4,500만 유권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경제정책적인 문제보다는 그래도 표를 의식하지 않겠냐. 그런 그 행동을 지금 하다 보니까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여러 번 됐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뭔지 정리 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할게요. 학자금 융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10,000불 탕감해준다, 20,000불 탕감해준다 하나만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한 세 가지가 주된 내용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물론 학자금 융자가 모든 사람이 그냥 학자금 융자 정부 융자금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자금 정부 융자금 플러스 민간 융자금도 있어요. 은행에서 해주는 거. 네.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탕감 해당이 안 되죠. 네. 학자금 융자라고 부르지만은 아하. 그러나 정부가 해주는 것은 뭐 10,000불까지 어떤 그 펠 그랜트를 받은 학생들한테는 20,000불까지 해주는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라도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혼자일 경우에는 125,000불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둘이 조인트를 했을 경우는 250,000불까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탕감 조치를 해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해주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어떤 페이먼을 납부해 주는 것을 낮은 금액으로 해주는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조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달에 500불 내는 것을 250불 내게끔 함으로써 좀 유연성을 좀 강조해 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5%만 너 10년만 내라.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탕감해 주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세금을 해마다 내가 금년에는 작년에는 내가 20만 불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본 생활비는 다 빼고 난 다음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5%만 내라. 그 대신 10년을 내라. 그러면은 10년을 내면은 나머지 돈이 10,000불, 20,000불 남더라도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 뭐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그 조항들이 이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과거에 나왔는데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 돈을 못 내? 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번에 그 탕감된 학비 융자금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방 소득세하고 증여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요, 모든 탕감의 인컴은 텍서블이에요. 텍서블이에요. 예, 탕감에. 예를 들자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내가 안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은 나한테 이 돈은 내가 손실로 처리를 했으니까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인컴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텍서블이에요.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 연방 정부의 학자금 탕감은 난텍서블이다 그러고 정하면은 그 난텍서블이 돼요. 이번에는 난텍서블이에요. 이건 넌 텍서블이에요? 예, 연방에서는 난텍서블. 세금 안 내도 돼요. 네. 주정부는 주정부 나름대로 또 세법이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난텍서블이에요. 그러나 난텍서블이에요? 다른 난텍서블. 다른 한 10개 주는 세금 내라. 그건 뭐 주마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그다음에 연방 이제 소득세는요? 주 세금은 주마다 다르고 연방세는요? 연방세는 탕감에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네. 이게 일반론과 특별법에 의한 세금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학자금을 매달 갚으면서 내던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자는 모든 이자가요, 여러 가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크레딧 카드 이자도 있고 자동차 이자도 있고 집에 관한 이자도 있고 학자금 이자도 이자 있지 않습니까? 집에 관련 이자는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디덕션을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 이자하고 크레딧 카드 이자는 난 디덕터블이에요. 맞아요. 하나도 안 해줘요. 네. 옛날에는 해줬어. 아, 그건 옛날 이야기죠. 아,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 있었어요. 그러죠. 옛날에 해줬죠.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모든 이자는 다 넌텍서. 그런데 우호적으로 해줬는데 많이 있다고 해서 뭐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냅니다. 근데 1년에 2,500불까지 안 해줘요. 예, 내가 2만 불을 내가 인트레스트로 냈다고 해도 2,500불밖에 안 해줘. 맥시멈. 그것도 AGI 그 인컴이 17만 불 이하일 때.
여러 가지 그냥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 봐야죠.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 융자금에 대한 혜택이 많긴 한데 학자금 융자가 너무 버거워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학자금 융자 그 받은 거는 파산 신청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바른 거예요? 아닌 되게 거예요? 다 그런 인식들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정부의 학자금 융자와 민간 정부의 민간 기관의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네. 그 두 개를 또 구분해야 되고 연방 정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는 그냥 내가 파산 신청할 때 내가 이 크레딧 카드 10개 있습니다. 2만 불, 5만 불 있습니다. 내가 신청만 하면은 그냥 100% 탕감이 돼 버려요. 탕감이 되죠. 근데 연방 정부는 연방이 이렇게 탕감을 해줬지, 연방이 이렇게 페이먼트를 이렇게 유연성 있게 조정을 했는데 그 돈도 못 내? 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억셉트를 해주면은 그것도 탕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막 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뭐 탕감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게. 왜 그러냐면은 연방 정부의 융자금이 디폴트가 되어가지고 기록이 올라가 버리면은 굉장히 불이익이 많아요. 첫째 크레딧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리펀드가 돌아올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홀드 당하나? 이게 다 가져가 버려요. 그다음에 66세에 되어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를 갈 때 그것도 가져가요. 와우,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페이먼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뱅크럽시를 하실 때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억셉트를 해주면 그건 또 억셉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건 판사의 재량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변호사님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돈도 들고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좀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집안 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프로브를 하고 뭐 좀 돈을 좀 더 내시더라도 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아까 그 불이익이 있잖아요. 요즘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한번 연방 컬렉션 에이전시에 딱 등록이 돼 버리면은요. 모든 정부 기관에서 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거기를 거쳐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와, 네. 자동적으로. 와우,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 끝났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려고 볼 때 이런 돈이 당신 물려 있습니다. 그건 탕감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 있으면은 굉장히 불이익의 상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야 되고 그 전문가는 바로 CPA다. 저는 그것보다는 요 마지막의 문제는 제가 일반론적으로 뱅크럽시를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서 온 거고 실제적인 디테일은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렇겠네요.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못 내더라도 조금씩이라 내가지고 연방정부의 특히 에듀케이션 론은 그냥 다 페이오프를 하시는 것이 노후 생활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자기가 번 돈 갖고 생활하지만은 노후 때는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간 건 아니지만은 토탈 금액에서 15% 이상은 자동적으로 떼가지고 이런 부채를 상환하는데 가지고 페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부하신 임춘택 대표께 문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게 좋은가요? 이게 일반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변호사를 신청을 찾아가야 하시려면은 네. 저 변호사님은 전문 변호사님을 찾으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